그렇죠. 이 성찰 심상법이라는 건데, 이 성찰, 우리가 이제 뭐 나를 돌아본다. 이 성찰이라고 하는데요. 성찰이라고 하는 건 나를 돌아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찰, 영어로 리플렉션이라고 해요. 리플렉션이라고 이제 쓰는데 성찰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 성찰 심상법 뭐냐? 어떤 시를 쓰게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를. 그래서 지금 188쪽입니다. 188쪽. 네. 쓰게 하는 이유. 자, 요걸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성찰 심상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성찰, 리플렉션, 시를 쓰게 하는 이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찰은 예를 들어서 나무를 뭐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써도 성찰되는 거예요. 나무를 가지고 나무 하나, 나무 예를 들어서 나무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나무 모양이 이렇게 되죠. 예를 들자면 예. 이렇게 써도 이게 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이런 모양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시라는 걸 여러분 꼭 뭐 서정시만 쓰거나 이것만 시가 아니라요. 시는 다양한 어떤 레퍼토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쓸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시를 쓰는 분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무조건 서정시만 써야지 시가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시는 다양한 형태의 내용을 시로 쓸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나무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나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나무는 푸르름으로 자기 가지를 길로 삼아서 걷고 있다. 길로 삼아서 걷고 있다. 이렇게 해서 된다는 거예요. 걷고 있다. 이것도 일종의 성찰 심상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찰 심상. 푸르름으로 자기 가지를 길로 삼아서 걷고 있다. 말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를 쓸 때 나무는 푸르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나무가 푸르름을 가지고 자기의 가지를 길로 삼아 가지고 막 걸어가고 있다. 시는 원래 이게 약간 과장된 게 있어야 돼요. 그죠? 너무나 이걸 있는 그대로 쓰면 재미가 없어요. 나무가 솔직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따지면 나무가 걸 수가 없죠. 그렇지만 시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만 뽑아주시면 여기. 자,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찰 심상법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8쪽을 보시면 188쪽에 188쪽입니다. 188쪽에 문자를 주세요. 네, 거기 이제 보시면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성찰 심상법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성찰 심상법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예,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앉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찰 심상법은 시에 있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심상법이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신을 되돌아보는. 나를 돌아보는 게 뭐다? 성찰 심상법이다. 그렇지 않죠? 나를 한번 다시 돌아보는 그 심상법을 성찰 심상법이라고 합니다. 거기 밑줄 좀 쳐놓으세요. 지금 188쪽 보고 있습니다. 188쪽. 그래서 이 방법은 어떤 현상을 발견하고 또 어때요? 그 마지막 단락에서 밑에서 다섯째 줄부터 밑줄 치세요. 이 방법을 찾으셨어요? 188쪽에 거기 어떤 현상을 발견하고 전개해 나가다가 반성이나 성찰을 꾀하는 방법이고, 성찰을 넣기 위해서 억지로 어머니, 아버지, 자신이 반성하는 말을 쉽게 들키면 식상해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고자 하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성찰 심상법 중에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머리에 여러분 이제 그런 경우 가끔 있지 않나요? 여러분 머리 위에 이 새가 새 있죠, 새가 뭐예요? 똥을 싸. 그래서 머리에 새똥이 떨어졌다. 머리에 새똥이 떨어졌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런 경우 가끔 있지 않나요? 있어요. V 머리예요? 네, 머리 위에. 그렇죠. 우리 머리죠. 사람의 머리. 사람 머리 위에 새똥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헌 사람인데 나는 지금까지 헌 사람인데 뭐가 됐어? 새 사람이 되었고. 그렇죠. 새 사람이 되었고. 여기 쓰거든요. 네. 이러면 보세요. 머리 위에 새가 똥을 쌌어. 새똥이 떨어졌어요. 그런 지금까지 헌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거죠. 새 사람이라고 해버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새 똥을 맞은 사람이니까 새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띄어쓰기를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붙여야 되죠. 근데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야. 그럴 때는 띄어쓰기 해야죠.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이거는 관형사잖아요. 관형사. 근데 위에 있는 새는 명사. 벌드. 영어로 말하면 벌드맨이지. 벌드맨. 맞죠? 벌드맨이고 이건 뉴맨이고. 우리말이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이거 말 돼야 안 돼요. 새똥이 떨어졌어. 난 지금까지 헌 사람인데 새 사람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밑에서는 새가 관영어. 그렇죠. 관영어. 이거는 이제 관형사. 관영어가 아니라 관형사. 이거는 명사. 관영어는 뭐냐면 나의 살던 고향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살다라는 동사에다가 이렇게 니은이 붙어. 살던. 이런 걸 관형어라고 해요. 관형사는 애초부터 그 형태가 관형사로 된 거예요. 변형이 없죠. 살던이라는 건 살다라는 말에 더에다가 니은이 붙은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건 변형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관형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이 뭐가 된다? 성찰 심사법이 돼요. 멋지지 않나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라는 것은 남들이 안 해본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남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서 시를 쓰면 시가 좀 재미가 없어요. 시가. 그러니까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성찰 심사법보다 나를 되돌아보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시가 하나 나오죠. 189쪽에 보면 시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넝클주의보라는 시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189쪽을 시를 보겠습니다. 마른 벽에 못을 박는다. 벽이 울린다. 벽이 아프다고 찾으셨죠? 쩌렁쩌렁 울리는데 못 박는 내 가슴은 말없이 더 울렁거린다. 받아달라고 마음을 다잡고 힘껏 내리친다. 낙딱한 벽으로 돌아놓은 당신의 등을 향해 수직으로 깊이 뿌리내리고 싶은 내 아픈 사랑을 박는다.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못을 박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못 알죠? 못 벽에다 이렇게 박아보신 적 있죠? 네. 자, 190쪽 넘겨보세요. 지금 이제 벽에 못을 박는 그림이 나왔잖아요. 성찰시라는 거. 20여 년 전 어느 문학지에서 100명의 현역 시인들에게 시 쓰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여러분도 지금 시를 쓰고 계시잖아요. 왜 시를 쓰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왜 시를 쓴다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시를 쓰십니까? 그럼 즐거워서 시를 써요? 왜 쓰세요? 여러분 몇 분이 계시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왜 쓰시나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뭐가 나와요. 아, 그렇죠. 좋은 말씀이에요. 속에 있는 뭐가 나와. 모르는 사이에 네. 이게 있으면 답답해. 그래서 시는 어떻게 많이 좀 써보셨어요? 그래서 대략 아침마다 쓰셔요. 사람들한테. 대단하시네. 아니 근데 시는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정제시키면 리파인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리파인 정제시키면 이게 이제 시가 되는 거예요. 리파인 우리가 이제 정종도 이게 술을 정제시키는 거잖아요. 네. 영어로 리파인드 와인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정제되는 좋은 말씀이에요. 또 어떠세요? 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초짜예요. 초짜. 시는 하나도 안 써보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여기 책에 있는 거 말고 시는 어떠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답은 없어요. 내 마음을 그려내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그림으로 된 멋지네요. 내 마음 이게 그림으로 된 것도 이제 당연히 묘사적인 것이니까 좋은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어떠세요? 시는 어떠다고 생각하세요? 시를 많이 써보죠. 할 말이 없네. 그렇잖아요. 말하지 않은 것 중에 진정한 마음을 이렇게 뱉어내는. 진정한 마음을 토해내는. 네, 아주 깊은 마음을 토해내는. 좋습니다. 그것도 이제 당연히 시의 형태가 되죠. 네. 어떠세요?
자 여기 저요? 네, 한 말씀 하시죠. 갑자기 그 사람 시가 올라갈 것 같은데. 아니 시를 쓰시니까 리파이널에 예. 새로운 걸 발견하는 거. 그렇죠. 다른 걸 발견하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발견하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시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맞아. 구원. 멋지죠 이게 비슷하네요. 참 기독교적인 구원 있잖아요. 셀베이션이라고 하잖아요. assurance of salvation. 그 성경에 보면 구원의 확신 맞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우리가 성령을 믿고 이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assurance of salvation. 영어로 이 salvation이라고 하거든요. 구원. 이런 거 자기를 구원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쓴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구원이죠. 그러니까 자기 구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뭐 이런 거죠.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수렁으로 빠져들려는 나를 구원하는 거. 이런 게 다 자기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막 써놨는데 그거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시는 왜 쓰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지금 속에 있는 내면의 감정을 바깥 드러낸다. 그것도 크게 보면 자기 구원인 거예요. 자기를 구원한다. 자, 밑에 있는 내용까지는 제가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 191쪽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못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못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벽에 못이 있어. 근데 이게 못을 박는다 이런 의미가 누구의 마음에 못을 박는다 이런 말도 되죠. 그렇지 않나요? 꼭 이게 벽에다 못을 박아야만 못 박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번 지금까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의 마음에 못을 박아본 적 있는지. 그러니까 못을 박는다는 거는 그렇죠. 벽도 아프다는 거니까 이 아픈 거를 그렇죠. 아픈 그거 거죠.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라는 거는 어떤 그 이야기를 좀 드리면 시는 이거예요. 좀 설명 좀 드리면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걸 좀 더 유식한 말로 객관적 상관물이란 말 써요. T.S. 엘리어트가 이야기했다. 그렇죠?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objective correlative라고 해요. objective correlative.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시를 써요. 그러면 이제 보통 부모님은 이렇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부모님을 예를 들어서 고무장갑을 가지고 부모님을 써. 고무장갑 있잖아요. 부모님이 고무장갑.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모님이 잘 담궈주시는 잡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수제비. 이런 걸 보면서 이걸 통해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 시를 쓸 때 이제 명심하실 게 이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가을이 오니 어머니가 보고 싶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쓴다. 물론 이제 그걸 썼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쓰면 시가 좀 멋이 없어요. 멋이.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고무장갑을 이렇게 보고 나서 고무장갑이 떨어져 있어요. 그 마룻바닥에. 그러면 그걸 딱 보고 나니까 옛날 이야기를 막 들어가. 그러니까 고무장갑이라는 것이 어머니를 상기시켜주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이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시를 쓰실 때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세요. 그걸 객관적 그렇죠. 상관물이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시집에 네. 그 장인 장모님의 이제 그거 이제 썼는데 네. 그 뭡니까 이 수저가 있잖아요. 숟가락 수저,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게 이제 한 60년 동안 사신 분들이다. 그런 수저를 보면서 이제 그분들의 뭐 과거라든가 이런 걸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냥 그분들은 뭐 60년 동안 사셔서 금혼식을 치는 이렇게 쓰면 물론 이제 그렇게 써도 나쁘진 않지만 그렇게 쓰면 좀 시적인 맛이 안 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번에요, 박사님 예. 시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예. 그걸 외우려고 예. 이제 빼놨는데 이분은 이 시는 여자분인데 생선 그 저기 시장에 나오잖아요. 예. 생선 잡아갖고 예. 이제 거기서 그거 뭐야 경매 바다로 같은데. 생선을 바다로 그걸 했더라고요. 객관적 상관. 그렇죠. 바다야. 예, 그 바다는 상관없죠. 예, 바다가 뽀글뽀글 바다가 펄떡거린다.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쓰는 예. 거니까 어쨌든 중요한 그게 건 지금 그거 아니에요? 객관적.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도 되죠. 그것도 관련되죠. 하여튼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은 그걸 직접적으로 쓰기보다는 뭐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뭐 단풍이 뭐 노랗게 떨어진 단풍이 예를 들어서 가을에 보니까 너무나 뭐 멋지다 이렇게 쓰면 이게 시는 약간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쓰시라 이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기 못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벽에 박는 못을 했다가 당신은 과연 누구의 마음의 못을 박아본 적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써도 멋지지 않나요? 갑자기 못을 썼다가 못이 뭐 못을 박았다 이렇게 했는데 못이 뭐 아프다고 뭐 벽이 아프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다가 당신은 지금까지 누구의 마음의 벽에 못을 박아본 적 있습니까? 멋지지 않나요? 그렇게 쓰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나의 어떤 현재의 나의 상태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시를 쓰면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냥 어떤 상황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 상황을 나의 관점 또는 사람의 관점으로 끄집어와라. 그게 바로 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충분히 이해 가시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뭐 제가 여기 있는 걸 이제 설명을 할 때 막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이제 필요한 거는 좀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고 나머지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자, 여기 이제 보면 이제 그 머리보다 가슴입니다라는 시가 있어요. 머리보다 192쪽에 보면 졸시 머리보다 가슴입니다. 찾으셨어요? 191이요? 192쪽에 보면 예, 졸시 머리보다 가슴입니다. 처음처럼 소주를 마시며 이렇게 시 제목이 있는데 네. 보였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 시가 되게 재밌어요. 그럼 머리보다 가슴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머리보다 가슴입니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혹시 아세요? 김수환 추기경이 그 얘기는 이 일종의 소주병이 소주병. 머리보다 가슴입니다가. 자, 이제 그게 왜 소주병인지를 한번 볼까요? 예. 한번 보세요. 191쪽부터 이제 나오니까 설명을 읽어볼게요. 태어날 때부터 목이 비틀릴 것을 감수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소주병 드시잖아요. 소주 안 드시는 분 계세요 이 중에? 소주 드실 때 목을 비틀어요 안 비틀어요? 소주병 드실 때 목을 비틀잖아요. 죽여버려. 네, 그렇죠. 목을 뭐 이렇게 돌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그냥 보통 사람 여러분 실수라면 그러죠. 소주병을 딴다. 아, 소주가 달다. 뭐 이렇게 쓴다니까 대부분 진짜 대부분 이렇게 써요. 아니 그렇게 쓰면 아 인생도 달다. 뭐 이렇게 쓰면 뭐 시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아시겠죠? 안 되는 건 아닌데. 이 멋지지 않아요? 처음부터가 예사스럽지 않죠. 예스럽지 않죠. 태어날 때부터 목이 비틀릴 걸 감수했고 그들은 나를 늘 기울어뜨리고 결국엔 나를 넘어뜨리거나 내동댕이 칩니다. 이런 소주병 먹어봐요. 그냥 탁 던져 놓자마. 소주병 세워놓지 않죠. 많이 안 드셔보셨구나. 그래도 알싸한 가슴을 지녔기에 손오공처럼 여럿으로 되살아나며 오뚜기처럼 쓰러졌다가 되일어서며 늘 불려다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재밌죠? 손오공처럼 오뚜기처럼 쓰러졌다가 일어나며 아줌마 여기 보세요. 소주 하나 더요. 머리가 있어야 각광받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상대방을 감동시킬 가슴이 있다면야 서로를 위해줄 가슴만 있다면야 목이 좀 비틀린들 그까짓 거 대수겠습니까? 목이 좀 비틀면 어떠냐 이거죠. 누군가에게 그 위로해주 소주라는 게 어떻게 위로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에는 뭐 누가 나를 위로해 주려면 소주가 위로해 주는 거지. 그렇죠? 윤복희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많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든척 난척하는 사람들 꼴싸위 사나워서 이판사판이다. 어디 해볼 테면 해봐라. 모가지 내놓고 산지 오래되었다. 모가지 내놓고 사니 무서울 게 없네요. 늘 처음처럼 여기서 재밌는 게 처음처럼이 나왔잖아요. 그죠? 처음처럼 술을 가지고 처음처럼이 나온 거예요. 처음처럼. 다 나와. 처음처럼 참 이거 잘 만든 거예요. 영어로는 뭘까요? 처음처럼 영어로는 like beginning. 아주 쉬워요. 비기닝이 처음이죠. 비기닝 어렵나요? like beginning 뭐뭐처럼 처음처럼이라고. 늘 처음처럼 서로의 힘이 되어주며 여기 넘어가 보세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머리보단 가슴입니다. 어떻게 시가 뭔가 생각할 거리가 있죠? 머리보다 가슴이다. 그러니까 결국 머리보다 가슴이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소주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주병을 뒤틀리면서 막 사람들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 치중진담이란 말 하잖아요. 치중진담 들어보셨죠? 이걸 이제 그 치중진담을 영어로는 더치 컬리지라고 그래요. 컬리지. 네덜란드식 용기. 더치가 네덜란드라는 뜻이거든요. 레츠고 더치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렛츠고 더치페이 하자. 예. 더치페이는 원래 영어식 표현은 아닌데 하여튼 이 더치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제 그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 먹을 때 각자 계산하는 버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치란 말 쓴 거예요. 렛츠고 더치. 우리 더치페이 하는데 더치가 뭔 뜻인지 몰라. 그죠? 더치가 뭐냐면 잘 몰라. 이게 네덜란드라는 뜻이에요. 네덜란드. 하여튼 그래서 이게 결국 소주 한 잔을 먹으면서 여러분의 감정을 이야기하자.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저는 이제 소주를 이렇게 잘 좋아하진 않는데 이 소주를 이렇게 먹으면 정말 소주 좋아하는 사람 맥주 잘 안 마시죠, 그죠? 소주를 먹으면서 막 자기의 하고 싶은 말을 특히 이제 그 이백 같은 사람 제가 여러 번 수업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백 같은 사람은 그 뭡니까 술을 엄청 이야기잖아요. 회수 이름 300배라고 그래요. 회수 이름 300. 모름지기 한 번 술을 마시려면 몇 잔 마셔야 돼? 300잔을 마셔야 돼. 야, 이 엄청난 뽕이죠. 여러분 한 번 술을 이렇게 마실 때 300잔이면 소주 한 병에 7잔 나오죠. 7잔 나온 거 아세요? 소주는요 절대로 짝수로 안 나와요. 맞죠? 왜냐면 짝수로 나오면 아 이제 심하게 하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잔이 모자라. 그러니까 또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7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둘이 먹어도 뭐 모자라, 셋이 먹어도 모자라. 그렇지 않나요? 이게 짝수로가 안 된다니까. 그리고 교묘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대요. 하여튼 그런다는데 한 번 마실 때 300잔 마시면 소주 한 40병 정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00잔 뭐 4, 50병. 여러분 그렇게 연속으로 드실 수 있어요? 간경화 걸리죠, 간경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200 같은 사람이 회수 이름 300배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300잔을 마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재주를 가지고 있는데 내 재주를 알아주는 사람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 무식한 말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 정도 아셔야 되는데 그거를 자, 이 정도 읽을 줄 아시겠죠? 읽어보세요. 한자 부르 제불우 회제부르. 이게 만날 우자죠? 이게 품을 했자예요. 내가 재주를 품었지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못 만났다는 거.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이 엄청나게 나는 재주를 가지고 있어. 재주 가지고 있으면 뭐냐고. 날 알아주는 사람을 못 만났어. 그러니까 슬프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쓴 거예요? 술로 쓴 거예요. 200이 실제로 술을 잘 마셨냐? 물론 이제 못 마셨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 번에 300잔을 마신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한 번 300잔 마시면 죽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과장되게 표현한 거야. 이 중국어는 재밌는 게 뭐냐면 나무목이 3개만 있어도 삼립, 나무목이 2개만 있어도 수풀림자야. 맞죠? 나무가 2개 있으면 수풀이라고요. 나무가 3개 있으면 삼림이 돼버려. 과장돼 안 과장돼? 그래서 중국어는 그걸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한다는 건 이제 그만큼 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그 밑에 장롱의 무게를 견딘 언어들이라는 시가 또 192쪽에 있죠. 192쪽을 보시면 철이네가 정들자마자 이사를 간단다. 이사 가지 말고 오순도순 살자 했건만 가야 한단다.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이삿짐을 옮겨주는데 이불을 내장 발리듯 하니 바위인 양 굳건히 지키던 장롱이 한 손으로 밀어도 흔들린다. 한쪽을 밀어 방향을 틀은 요즘은 다 이제 뭐 이삿짐 센터에 다 해주지만 옛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 갈 때 기억나실 거예요. 트럭 하나 빌려가지고 막 그렇죠? 이것도 균형 맞춰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먼지 묻은 동전 몇 개가 신트림을 한다. 이런 표현이 시적인 표현인 거예요. 먼지 묻은 동전 몇 개가 나온다. 이렇게 쓰는 게 멋져요. 먼지 묻은 동전 몇 개가 신트림을 한다. 이런 게 멋있어요. 그러니까 시는 이렇게 좀 사물들을 살아있는 듯하게 쓰는 것이 아주 멋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고 쭉 읽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라진 신문지를 펼쳐본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IMF 총재가 내한하고 뭐 이렇게 나왔죠. 신문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기사로 구속됐다는 기사로 세상에 어수선했는데 잘도 누른 장롱의 무게. 삼재세에 휘말린 신문지는 목숨을 구하고도 증인을 선다. 이면에는 떡장사 할머니가 후학들 위해 평생 모은 돈 기억 몇 억을 모두 이사했더니 그래서 여태 견디었구나. 그렇게 나왔죠. 이 시가 나왔을 때 노량진에 보면 수산시장에 떡 할머니가 있었어요. 옛날에 뉴스에 나왔는데 이 떡장사 할머니가 얼마를 기부한지 아세요? 노량진
수산시장의 떡장사 할머니가 옛날 뉴스에 났어. 5억을 주고 있어요. 5억. 그러니까 이 5억도 이제 지금 5억이 아니고요. 몇십 년 전에 5억이야. 그러면 지금 수십억 되겠죠. 값어치가. 그렇게 이제 기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롱의 무게를 견딘 언어들이라는 말이라고 써놨는데 이건 결국 뭐냐?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사. 장롱의 무게를 견디는 언어들 밑줄 쫙 쳐놓고요. 이사라고 쓰세요. 이사. 이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사 간다. 이사. 집을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 제목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사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사를 갈 때 이사 이렇게 쓰는 것보다 장롱의 무게를 견딘 언어들. 어떤 여러분 이사가 있어 보여요. 이 장롱의 무게를 견딘 언어들이 있어 보여요. 이 말이 더 있어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시를 쓸 때는 남들이 안 쓰는 그렇게 이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93쪽에도 이제 계속 그런 시들 나온다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포물선의 즐거움이라는 시인데요. 야, 누가 멀리 나가나 시합할래? 번데기 자라 오디 새 녀석들이 도랑둑에 서서 엉덩이를 내리까더니 배를 앞으로 내밀며 오줌을 갈깁니다. 포물선을 그으며 오줌을 싸면 이렇게 포물선을 그잖아요. 이렇게 그으며 떨어지는 오줌발. 포물선 그래프는 금방 지워졌지만 도랑물은 연신 즐겁다 춤추며 흘러갑니다. 이런 표현도 도랑물이 어떻게 춤추며 흘러갑니까? 그 시라는 것은 이런 표현들 써줘야 돼요. 예를 들어 도랑물이 뭡니까 그 사물이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춤추며 흘러가. 50을 목전에 두고 생각한다. 50을 목전에 뒀다는 건 49세라는 뜻이에요. 맞죠? 49세 생각하는 거예요. 굵었던 상승곡선을 지나. 여러분 인생 여러분 이 포물선이 뭔지 아시잖아요. 포물선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포물선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보면 이게 뭐하고 같냐면 이렇게 해보세요. 인생이 무슨 법칙이다? N 법칙이에요. N 법칙. 인생의 N 법칙이라는 게. 여러분 인생은요. 자 내가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 막 한 번도 실패를 안 했어. 잘 먹고 잘 살아. 계속 꼭대기까지 올라가. 이런 사람은 뉴스나 이런 데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재미가 없어. 계속 잘만 돼. 그래서 잘났어 정말. 이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막 높이 올라갔다가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져야 돼.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갑자기 촥 올라가요. 맞죠? 여러분 대기업 회장들 보면 그런 경우 되게 많죠. 그래갖고 막 자살하려고 막 하고 그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같은 경우도 막 그런 경우 있거든요. 정말 안 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식사하고 뭐 자살을 막 몇 번을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엄청난 대기업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생의 N법칙이 이렇다는. 그러니까 포물선도 마찬가지죠. 올라가서 내려갔다가 내려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뭘로 할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멋진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인생에 내가 비록 나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내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기 위한 하나의 기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굵었던 상승곡선을 지나 하강곡선으로 가늘게 부서지는 내 인생의 오줌발이지만 벌거벗은 몸으로도 포물선이 즐거울 수 있도록 시원한 배출을 꿈꿉니다. 여기 시원한 배출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시원한 배출. 시원한 배출은 뭐냐? 시로 배출한다는 뜻. 시로 배출. 아까 지금 속에 있는 것들을 막 바깥으로 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배출이잖아요. 배출. 뭘로 배출한다? 시로 배출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참 멋있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그 깨벗었다 이런 말 쓰잖아요. 깨벗었다. 이게 이제 전라도 사투리예요. 전라도 사투리. 그러니까 이 깨가 여러분 깨벗었다 할 때 깨가 뭔지 아세요? 깨가 허리 아래라는 뜻. 허리 아래. 허리 아래를 벗었다. 이런 뜻이에요. 깨벗었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꺼이 할 때 깨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제 시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재밌는 게 꽈배기라는 시가 되게 재밌어요. 꽈배기 안 드셔보시면 없죠. 인생이 막 이렇게 꽈배기 있잖아요. 이렇게 꽈배기. 그래서 한번 볼까요? 꽈배기라는 시가 있어요. 그는 본디 촌놈이라 도시로 나올 때부터 어리버리하긴 했다. 그래도 그렇게 하얗게 바수어질 줄 몰랐다. 거기까지가 끝인 줄 알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심한 물고문으로 윽박지르더니 1500도 끓는 기름에 그를 떠밀어 넣었어. 엄청나게 기름이 높잖아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몸에 기를 모아 몸을 부풀리며 몸부림쳤다. 멋지죠?
꽈배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꽈배기 쓰려면 어떻게 쓰냐? 아 꽈배기 가게에 가서 꽈배기를 먹으니까 벨벳 구운 꽈배기가 둘이 먹다가 하나 가지고도 모르게 맛있었다. 이렇게 쓴다니까요. 정말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꽈배기를 가지고 사람처럼 쓰는 거예요. 이거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인칭은유 심상법 기억나요? 제가 저번에 했는데 인칭은유 심상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꽈배기는 사물이잖아요. 이 사물을 사람처럼 쓰는 거예요. 사물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라고 썼으니까 몇 인칭? 3인칭. 3인칭 은유 심상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그 정도로 포기할 줄 알았다면 도시로 나오지도 않았다. 어차피 그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꼬여 있었다. 전쟁 없이 어떻게 무용담을 이야기하리. 그렇게도 꼬인 인생을 살면서 그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노점 자판에 버티고 앉아 노란 웃음 지으며 달콤히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이 녹번역 입구에 꽈배기 노점을 보면서 이 시인이 쓰신 거예요. 지금 이제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꽈배기는 뭐 어디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참 꽈배기 맛있지 않나요? 이게 막 꼬여져 가지고 진짜 맛있게 먹고 컸지. 네 그렇죠. 지금도 이제 뭐 옛 추억을 해서 막 여러 꽈배기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있어요. 네, 꽈배기가 참 맛있는. 하여튼 이제 이 꽈배기를 그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멋지게 써놓은 겁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밤에 피는 목련이라는 시도 있고 뭐 소도 있고 뭐 옥수수 할머니도 있고 바위 틈 새싹을 보며 뭐 여러 시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 뭡니까 이 표현들이 참 멋지죠. 그러니까 밤에 피는 목련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를 가지고 쓴 거야. 아내. 자기 시인의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목련이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목련은 가슴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창밖에 달이 떠오르자 거기 있죠. 시 195쪽에 경고히 싸맸던 떡잎을 벗고 아내의 목련이 핀다. 나는 바람이 되어 하얀 레이 속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아내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시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몸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표현을 가지고 썼잖아요. 훨씬 더 멋있는 거예요. 하여튼 시라는 것은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쓰기보다는 돌려서 써라. 돌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멋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졸시 소도 있어요. 소라는 시가 그 밑에 있거든요. 바로 볼까요? 지하철 계단 내려가다가 구두 한 짝이 벗겨졌다. 여러분들 막 지하철 내려가다 보면 구두가 벗겨질 경우가 있잖아요. 넘겨보세요. 근데 소 생각이 나요. 예? 소 생각이 왜 나왔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구두가 벗겨져서 구두를 이제 다시 하나 사야지 되면은 그 구두를 만드는 가죽이 소. 그렇죠. 소가죽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소를 한 마리 죽여야지 되는 거.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시 예, 맞아요. 그래요? 이야, 천재시네. 천재다, 천재시네. 맞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어린 소의 코를 뚫어 콧대를 끼우고 멍에를 얹어 부리던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아시겠죠? 객관적 상관물이 뭔지 조금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갑자기 막 뭐 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구두부터 가잖아요. 점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 또 다른 이야기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종이컵을 이제 마신다고 칩시다. 요즘 종이컵이 정말 흔하죠. 예. 종이컵 정말 싸기도 하고 종이컵 진짜 싸잖아요. 근데 종이컵에 커피를 마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는 종이컵을 마시면서 그 뭡니까 그 열대 우림에 있는 나무를 몇 개를 죽인 거야. 맞죠? 그렇게 쓰는 거예요. 난 종이컵 한 잔 마시면서 열대 우림에 있는 나무컵을 몇 잔을 이렇게 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써도 이게 되게 멋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를 쓸 때 멋지잖아요. 종이컵 한 잔 하나 가지고 이제 열대 우림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멋진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겨울에 뭐 이렇게 이제 쭉 쓰는 거죠. 그러면서 월급과 밀린 월세를 챙겨주려고 동동걸음으로 뛰어 겨우 맞추고 나서야 구두가 벗겨졌다. 발굽이 닳도록 지하철로 빌딩으로 끌고 다닌 소가 주저앉아 되새김질을 하고 있다. 이 표현이 너무나 멋있는데요. 소가 주저앉아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지하철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구두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막 열심히 다녀. 그 앞에가 이렇게 쫙 벌어져. 예. 아, 저 진짜 그런 적 있었다니까 한 번. 야, 이거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신발이
여기까지가 벌어졌어. 여기까지 앞으로 벌어졌는데 벌어졌단 이걸 말이야.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하여튼 진짜 그 의도치 않게 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되새김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표현 멋지지 않나요? 소가 되새김질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는 이렇게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그런 분이 좀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좋은 상상은 좋은 소재로 이어진다. 좋은 상상은 여러분 상상을 잘해요. 좋은 상상은 좋은 소재로 이어진다. 자, 이 말을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상력이 뛰어나면 그 상상력이 뭐가 된다? 좋은 소재가 된다. 그렇게 해서 성찰 심상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